실어바탕, 단 하루 만에 25명의 농장 노동자가 한날 한시에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의 시신은 사과나무 과수원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숙소에 서로 뒤엉켜 쌓여 있었습니다. 비명 소리도 외상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오직 죽음의 문턱에서 무언가 말하려던 듯 눈을 크게 뜬 채 파랗게 질린 얼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것은 끔찍한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저주, 혹은 냉혹하고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 사건이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을 충청남도 청산의 끔찍했던 비극 속으로 안내하려 합니다. 한때 존경받던 한 가족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최악의 사건의 가해자로 변해버린 이야기. 빚, 절망, 그리고 수십 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끔찍한 결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감동과 깊은 의미가 담긴 긴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히 끔찍한 비극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는 가슴 아픈 여정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의 모든 세부사항, 수사의 모든 단계,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삶의 교훈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곱씹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6월 14일 충청남도 청산의 하늘은 아침에 내린 비 때문인지 옅은 안개에 휩싸인 듯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물방울들이 아직 사과나무 잎사귀에 매달려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노동자들이 과수원에서 분주히 일하는 평범한 시골의 풍경은 그날도 여느 때처럼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온 마을의 평온을 갈갈이 찢어놓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리 농장을 운영하는 53세 박철수 씨는 그날 아침 김영희 여사의 사과 과수원 근처에서 길 잃은 오리 몇 마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비 온 뒤의 축축한 흙냄새와 약간은 시큼한 사과나무 향기는 그에게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정오 노동자 숙소로 향하는 오솔길에서 무언가 이상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그 냄새는 썩은 과일과 화학약품 냄새가 뒤섞인 듯 역하고 기이한 악취였습니다. 숨을 쉴수록 가슴이 답답해졌고 걸음을 옮길수록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오랫동안 시골에서 살아온 농부의 본능이 박철수 씨에게 경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는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반쯤 열려있는 낡은 나무 숙소문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본 광경에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답답한 공기가 가득한 방 안에 25구의 시신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일부는 서로의 몸 위에 포개져 있었습니다. 시신들의 자세는 기괴하고 끔찍했습니다. 시멘트 바닥에 엎어진 사람, 고통에 몸부림치듯 웅크린 사람, 그리고 허공을 응시한 채 눈을 부릅뜬 사람도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하얀 거품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무시무시한 침묵 속에서 파리떼의 윙윙거리는 소리만이 마치 비통한 장송곡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박철수 씨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람 살려! 여기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의 절규는 마을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사람들이 과수원에서, 동네 가게에서, 길가의 작은 시장에서 달려왔습니다. 순식간에 수십 명의 주민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숙소 앞에 멈춰서서 창백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감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방금 발견된 참혹한 광경에 질려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소식은 천안서부경찰서에 전해졌습니다. 약 1시간 후 베테랑 경찰인 이동진 경감과 수사팀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즉시 폴리스 라인이 설치되었고 주민들은 뒤로 물러나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많은 이들이 현장 주변에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집단 식중독 사건일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노동자들이 상한 음식을 먹었거나 좁은 방에서 유독가스를 흡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선 이동진 경감의 시선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이미 파랗게 변해버린 희생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그것은 평온하게 잠든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 마지막 순간에 극심한 고통을 기록한 얼굴이었습니다. 피도, 다툼의 흔적도, 비명 소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어붙은 시신들은 마치 소리 없는 이야기, 즉 그들이 목숨을 잃기 전 겪었던 공포와 후회, 그리고 고통을 간직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이동진 경감의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야. 누군가의 손이 모든 것을 조종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어둡고 긴장감 넘치는 수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김영희 여사의 과수원 노동자 숙소는 순식간에 온 마을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25명이 갑자기 사망했다는 소문은 몇 시간 만에 입에서 입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식중독이라고 했고 어떤 이들은 유독가스 흡입을 의심했습니다. 심지어 초자연적인 현상과 연관짓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누구도 썩은 냄새와 화학약품이 뒤섞인 그 역한 냄새를 기억에서 지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동진 경감과 그의 팀은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숙소의 구석구석을 촬영하고 모든 접시와 그릇, 남은 음식을 수거했습니다. 희생자들은 추가 조사를 위해 시립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폴리스라인은 굳게 쳐져 과수원으로의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란색 통제선도 갑자기 군중 속에서 나타난 한 노부인의 절규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바로 과수원 주인 김영희 여사였습니다. 헝클어진 옷과 머리를 한 채 그녀는 마치 친자식을 잃은 듯 통곡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싸늘하게 식어버린 노동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갈라졌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린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주민이 그녀를 따라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두가 김영희 여사를 인심 좋고 어려운 이웃에게 과수원 수확물을 나눠주며 동네 행사에도 빠짐없이 참석하고 종종 기부도 하던 자비로운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과수원에서 그것도 이렇게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비극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검은 선글라스 너머로 이동진 경감은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김영희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그녀의 통곡은 요란했고 몸은 떨렸지만 눈은 마른 상태였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흐르지 않았습니다. 이동진 경감에게 그것은 진정한 슬픔이 아니라 일종의 연극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작은 수첩에 조용히 메모했습니다. 한편 의료팀의 초기 분석에 따르면 희생자들은 점심 식사 후 1시간 이내에 거의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외상이나 다툼의 흔적은 없었고 모든 정황은 집단 식중독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동진 경감은 그 단순한 결론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희생자들의 얼굴색은 극심한 산소 부족 상태를 보였고 이는 화학 독극물의 효과와 유사했습니다. 몇몇 희생자는 마치 폐가 갑자기 멈춘 듯 가슴을 움켜쥔 자세 그대로였습니다. 이동진 경감은 그날 점심 식사에 누군가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넣었다는 확신을 굳혔습니다. 간소한 취조실에서 김영희 여사는 지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동자들을 항상 친자식처럼 여겼다고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등 각지에서 왔지만 모두에게 잘해주었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과수원으로 나가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이 농담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제는 모두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진심으로 들렸고 젊은 경찰 몇몇은 감동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텅 빈 눈빛은 다시 한번 이동진 경감에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날 점심을 누가 준비했냐는 질문에 김영희 여사는 보통 박수진이라는 여성 노동자가 담당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십시경 수진 씨가 간장을 사러 잠시 읍내시장에 가서 숙소가 비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식자재 창고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김영희 여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오직 자신만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이동진 경감은 모든 세부 사항을 차분히 기록했습니다. 기회와 접근성, 이 두 가지는 범죄 사건에서 항상 핵심적인 열쇠였습니다. 경찰서 밖에서는 주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김영희 여사의 눈물을 믿었지만 의심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어떤 이는 흐르지 않는 눈물은 거짓말의 증거라고 말했고 다른 이는 그저 충격이 커서 그럴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오랫동안 알고 지낸 한 노인은 눈은 절대 거짓말을 할 수 없다며 정말 슬펐다면 눈빛이 달랐을 것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속삭임은 동네 가게에서 시장으로 좁은 골목에서 집집마다 빠르게 퍼져나가며 마을의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그날은 하나의 잠정적인 결론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25명의 노동자가 과수원 숙소에서 점심 식사 후 거의 동시에 사망했다. 유력한 사인은 유해화학 물질에 의한 중독. 아직 충분한 증거는 없었지만 의심의 그림자는 그동안 자애로운 어머니상으로 존경받던 김영희 여사를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동진 경감은 수첩을 덮고 흐린 청산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수사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았습니다. 25명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범인이 여전히 자유롭게 활보하며 심지어 군중 속에 섞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우는 척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천안서부경찰서는 여전히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밤새도록 일하며 희생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숙소에서 발견된 공식 노동자 명단과 대조했습니다. 낡은 명부에는 나이와 출신 지역이 적힌 26명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수습된 시신의 수와 비교했을 때 무언가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숙소에서는 25구의 시신만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명의 이름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많은 의문을 낳았습니다. 현장에 없었던 노동자는 누구인가? 그는 살아남은 것인가? 도망친 것인가? 아니면 이 사건에 연루된 것인가? 이동진 경감은 명단 마지막에 적힌 최지훈, 32세, 전라북도 출신이라는 이름을 보며 눈빛을 날카롭게 했습니다. 지체 없이 그는 팀원들을 주변 마을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시장, 식당, 심지어 가장 가까운 보건소까지 찾아다니며 수소문했습니다. 수색은 마침내 결실을 보았습니다. 인근 마을 보건소의 한 간호사가 아침부터 최지훈이라는 이름의 과수원 노동자가 그곳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동진 경감은 즉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작은 보건소는 조용했습니다. 희미한 형광 등 불빛과 창밖에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뿐이었습니다. 간소한 병실의 한 젊은 남자가 기력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몸에는 아직 붉은 반점이 남아 있었으며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그 끔찍한 점심 식사에 참여하지 않은 유일한 노동자 최지훈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6월 14일 아침 최지훈 씨가 경련과 구토 증세로 동료들에 의해 보건소로 실려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전날 밤 먹다 남은 밥을 먹다가 그 안에 숨어있던 작은 지네를 실수로 삼켰다고 합니다. 벌레의 독 때문에 그의 몸은 격렬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심각한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 거의 의식을 잃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동료들이 즉시 보건소로 데려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건 때문에 최지훈은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점심을 먹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25명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의식을 완전히 되찾은 최지훈은 간호사로부터 숙소의 모든 동료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몸이 심하게 떨렸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갈라졌습니다. 말도 안 돼. 서구형, 정호형, 미영, 누나 모두 죽었다고요? 아침까지만 해도 같이 얘기했는데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몸이 다시 축 늘어질 때까지 격렬하게 울었습니다. 이동진 경감은 침대 옆에 서서 안타까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최지훈이 단순히 살아남은 노동자가 아니라 사건의 핵심 증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체 상태는 여전히 허약했습니다. 길게 말하기 어려워했고 간간히 기침하며 짧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동진 경감은 그를 다그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지훈에게 안정을 취하라고 말한 뒤 그의 안전을 위해 병실 밖에 2명의 경찰을 배치했습니다. 그날 밤 이동진 경감은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26번째, 노동자 최지훈, 점심 식사 불참, 생존, 핵심 증인, 보호해야 함. 다음 날 아침 최지훈의 생존 소식은 온 마을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주민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살아있는 증인이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의심의 눈초리로 속삭이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살았다면 혹시 그 사람이 독을 탄 거 아닐까? 시장의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그 속삭임은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가 결국 희생자 가족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들끓었습니다. 일부는 최지훈에게 직접 답을 듣겠다며 보건소로 몰려가려 했습니다. 경찰은 유일한 생존자에게 군중의 분노가 쏠릴 것을 우려해 경비를 강화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최지훈 자신은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존이 단지 우연일 뿐이라고 느꼈고 반면 그의 동료들은 끔찍하게 죽어갔습니다. 숙소에서 가장 친했던 동료 서구의 얼굴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종종 사과나무 아래에 앉아 농담을 나누곤 했습니다. 수학이 끝나면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을 위해 소박한 집을 짓자고 약속했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은 싸늘한 시신과 함께 묻혀버렸습니다. 최지훈은 피가 날 때까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텅 빈 눈으로 병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살아남은 거지? 왜 그 사람이 아니고? 그는 희미하게 속삭였습니다. 그를 지켜보던 이동진 경감이 다가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 들어요. 당신이 살아남은 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이 당신에게 진실을 전할 기회를 준 겁니다. 당신만이 동료들의 목숨을 앗아간 자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마세요. 그 말에 최지훈은 더욱 흐느꼈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그 과수원에서 일어난 가장 어두운 비극의 증인으로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경찰은 최지훈을 24시간 철통 감시가 가능한 비밀 장소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음식에 독을 탔다면 그 범인은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살아있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동진 경감은 보건소 현관에 오랫동안 서서 칠흑같이 어두운 과수원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밤바람은 죽음을 연상시키는 축축한 향기를 실어왔습니다. 그는 이 수사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워질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최지훈이 살아있는 한 진실을 밝히란 줄기빛은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천안서부경찰서는 평소보다 훨씬 분주했습니다. 이 사건을 전담하기 위해 도경에서 법의학팀이 특별히 파견되었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움직이며 숙소에서 발견된 음식, 음료, 그리고 희생자들의 토사물 샘플을 모두 수거했습니다. 모든 샘플은 특수 용기에 담겨 분석을 위해 연구소로 보내졌습니다. 여전히 폴리스라인 밖에 모여있던 마을 주민들은 25명의 목숨이 왜 한꺼번에 사라졌는지에 대한 답이 나오기만을 바라며 의문 가득한 눈으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3일 후 연구소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이동진 경감은 수사팀과 함께 회의실에 앉아 공식 보고서가 담긴 두꺼운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어내려가는 순간 그는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고서는 명확했습니다. 모든 음식 샘플, 특히 희생자들이 먹은 흰 쌀밥에서 카보퓨렌 성분이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동진 경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카보퓨라는 수분 내에 사람을 죽일 수 있어 사용이 금지된 맹독성 살충제였습니다. 이 물질은 무색, 무취이며 음식에 섞이면 사람의 감각으로는 거의 식별이 불가능했습니다. 단 몇 밀리그램만으로도 질식, 호흡 부전, 그리고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다. 이동진 경감은 낮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의실은 즉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이 사건이 집단 식중독 의심에서 계획적인 살인 사건으로 전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동진 경감은 보고서를 덮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얼굴은 어두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이 독극물을 음식에 넣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한 젊은 형사가 물었습니다. 팀장님, 혹시 독극물이 실수로 섞여 들어갔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비료나 시장에서 사온 식자재에 섞여 있었다거나. 이동진 경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카보퓨라는 일반적인 물질이 아니야. 특정 경로로만 유통되지. 보통은 법을 어기는 농부나 암시장 상인들의 손에 있어. 이건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거야. 수사는 다시 숙소로 향했습니다. 재구성팀은 사건 당일의 시간 순서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누가 요리를 했는가? 음식은 언제 주방에 놓였는가? 누가 창고에 접근할 수 있었는가? 이전 기록에 따르면 단 하나의 빈틈이 있었습니다. 아침 10시경 숙소의 요리사였던 박수진 씨가 간장을 사러 잠시 시장에 갔습니다. 약 20분 동안 주방은 비어 있었고 식자재 창고 열쇠를 가진 유일한 사람은 김영희 여사였습니다. 희미했던 의심이 이제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눈물 없는 통곡, 창고 접근 권한, 그리고 활짝 열려있던 기회. 모든 흔적이 그녀를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동진 경감은 수사에서 성급한 결론은 금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추측이 아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하들에게 김영희 여사의 재정 상태를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 소름 끼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인심 좋기로 소문났던 과수원 주인이 사실은 사채업자에게 수십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 돈은 그녀의 아들인 김민준의 부동산 사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지만 사업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채업자의 압박, 과수원을 잃을 위기, 그리고 밀린 임금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압력. 이 모든 것이 김영희 여사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과연 그녀는 자신의 문제를 덮기 위해 노동자들을 희생시킬 만큼 잔인했을까요? 한편 안전한 장소에서 치료를 받던 최지훈은 서서히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몸은 나아졌지만 정신은 여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절친했던 동료 서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다시 들을 수 없는 숙소 노동자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경찰은 몇 차례 진술을 받으려 했지만 그는 긴 이야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항상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동진 경감이 다시 그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부드럽게 다가갔습니다. 지훈 씨 점심 식사 전 아침에 대해 기억나는 거 없어요? 주방에서 누구를 봤나요? 뭔가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최지훈은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허공을 헤맸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날 아침
김 여사님이 주방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쌀이 충분한지 확인하러 간다고 하셨죠. 평소에도 자주 확인하시던 터라 의심하지 않았는데 그의 말이 끊겼습니다. 몸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동진 경감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힘을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 진술은 거대한 퍼즐에 중요한 한 조각을 더했습니다. 이제 연구소의 과학적 증거와 최지훈의 증언이 같은 선상에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음식에 독을 넣었고 그 손의 주인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밖에서는 헛소문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 과수원에 귀신이 나온다거나 밤마다 노동자들의 비명소리가 들린다고 속삭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노골적으로 김영희 여사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명확한 증거는 없었지만 마을의 분위기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험악해졌습니다. 이동진 경감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신속하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는 김영희 여사를 2차 조사를 위해 다시 소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녀의 신분은 단순한 참고인이 아니었습니다. 과수원에서 발생한 25명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였습니다. 그날 밤 수첩을 닫으며 이동진 경감은 창밖을 멀리 내다보았습니다. 보슬비가 다시 내리며 가로등 불빛 아래 반짝이는 사과나무 잎을 적셨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은 드러나기 시작했지만 길은 아직 멀다. 그날 밤 천안 서부경찰서는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평소 닭설이나 사소한 동네 싸움에나 사용되던 간소한 취조실이 이제 대한민국 최악의 비극 중 하나를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긴 테이블 건너편에 김영희 여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그녀의 늙은 손은 낡은 손수건을 쥔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동진 경감이 차분한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두꺼운 서류 파일을 테이블 위에 놓은 뒤 자리에 앉아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취조실은 벽시계 초침 소리만 들릴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김 여사님, 이동진 경감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연구소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동자들이 먹은 모든 음식에서 맹독성 살충제인 카보퓨란이 검출되었습니다. 즉,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살인입니다. 김영희 여사의 얼굴이 굳어지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하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증인 진술에 따르면 이동진 경감이 말을 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전 아침에 여사님께서 숙소 주방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김영희 여사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저 쌀을 확인하러 갔을 뿐입니다. 노동자들을 위해 식자재가 충분한지 항상 확인하는 게 제 버릇이라서요. 그뿐입니다. 이동진 경감은 고개를 끄덕이고 파일의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저희는 여사님의 채무 기록도 조사했습니다. 금액이 작지 않더군요. 사채업자에게 30억 원이 넘는 빚이 있습니다. 게다가 밀린 임금을 달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도 있었고요. 모든 것이 여사님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며칠 전에는 빚을 갚지 않으면 이 과수원이 압류될 수 있다는 협박도 받으셨더군요. 그 말들은 망치처럼 그녀를 내리쳤습니다. 김영희 여사의 어깨가 축 처지고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들이 죽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잠겨 사라졌습니다. 이동진 경감은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눈앞의 여인이 자백의 문턱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 뒤에 더 큰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는 그날 밤 너무 깊이 압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사는 잠시 중단되었고 김영희 여사에게는 유치장에서 생각할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취조실 밖에서 이동진 경감은 팀원들과 이야기했습니다. 그녀가 흔들리기 시작했어. 하지만 난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고 확신해. 더 젊고 더 대담한 누군가가 이 모든 것을 설계했을 거야. 한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아들 김민준을 의심하시는 겁니까? 이동진 경감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밖에 희미한 가로등 불빛을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환갑이 넘은 노인이 금지된 독극물을 구해서 망설임 없이 섞는 용기를 내기는 힘들어. 뒤에서 조종하는 다른 손이 있었다고 믿어. 다음날 아침 김민준이 경찰서에 나타났습니다. 단정한 옷차림과 차분한 얼굴로 그는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의 자가용은 마당에 주차되어 있었는데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온 마을 사람들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안으로 불려 들어갔을 때 그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심지어 미소까지 지었습니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경감님.
저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자, 이동진 경감은 그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차분했습니다. 너무나도 차분했습니다. 자신의 가족과수원에서 살던 이 시 보명의 노동자가 갑자기 사망했는데도 깊은 슬픔의 기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프로젝터 화면에 희생자들의 사진이 비춰졌을 때도 그의 표정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6월 14일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동진 경감이 물었습니다. 서울에 있었습니다, 경감님. 호텔 주차 영수증과 카페 결제 내역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기록이 다 있습니다. 김민준이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너무나도 완벽한 알리바이는 오히려 이동진 경감의 의심을 키웠습니다. 그는 서류는 조작될 수 있고 시간은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는 진실을 가리고 있는 장막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다른 증거가 필요하다고 마음속에 기록했습니다. 한편 마을의 소문은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주민들은 이제 그 과수원 가족 뒤에 어두운 비밀이 있다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이는 김영희 여사가 과수원을 뺏기는 것이 너무 창피해서 그랬을 것이라고 말했고, 어떤 이는 김민준이 돈에 눈이 멀어 노동자들을 제거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험악해졌습니다. 동네 가게에서 나누는 모든 속삭임이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던 최지훈 역시 그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한 경찰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정말 김 여사님이 독을 넣었다면 그분이 절박했다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혼자서 하셨을 거라고는 믿기지 않아요. 사건 며칠 전에 민준 씨가 숙소에 오는 걸 봤어요. 어머니와 오랫동안 얘기했는데 표정이 아주 굳어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여사님 표정이 계속 어두웠습니다. 그 정보는 이동진 경감의 확신을 더욱 굳혔습니다. 희미했던 퍼즐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김영희 여사는 실행범일지 모르지만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한 다른 두뇌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동진 경감은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채무보고서, 연구소 결과, 증인 진술서 등 서류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사이에서 한 이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민준. 그는 서류를 덮고 담배에 불을 붙인 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실은 곧 드러날 것이다. 그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난 저 아들이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었다고 확신한다. 그 후 며칠은 수사팀에게 인내의 시험이었습니다. 김민준은 자신의 알리바이에 대해 매우 자신만만해 보였습니다. 그는 서울의 호텔 주차 영수증, 카페 결제 기록, 심지어 휴대폰의 거래 내역 스크린샷까지 제출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오랫동안 범죄 사건을 다뤄온 이동진 경감은 너무 완벽한 알리바이가 종종 거대한 거짓말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이동진 경감은 도경의 사이버 범죄 수사팀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첫 조사 때부터 확보해둔 김민준의 휴대폰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날 밤 케이블과 모니터로 가득 찬 서버실에서 분석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이 휴대폰의 GPS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젊은 기술자가 노트북에 빠르게 타이핑하며 말했습니다. 화면에 좌표 지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펼쳐진 그래프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첫 번째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6월 14일 오전 7시부터 9시 30분 사이 김민준의 휴대폰 신호는 청산의 과수원 지역에서 감지되었습니다. 10시가 넘어서야 그의 휴대폰은 고속도로 방향으로 이동했고 오후 1시 30분경 서울에서 다시 활성화되었습니다. 이동진 경감은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렇다면 비극이 일어나기 전 아침에 그는 이 과수원에 있었다는 거군. 그의 알리바이는 무너졌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더 강력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분석은 문자 메시지 폴더로 이어졌습니다. 대부분의 메시지는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포렌식 장비를 이용해 팀은 오래된 대화 몇 개를 복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흐릿한 메시지 조각들 사이에서 모두를 침묵하게 만든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말한 대로만 해. 괜찮을 거야. 이게 끝나면 우린 자유로워. 그 메시지는 비극이 일어나기 이틀 전 김민준이 어머니 김영희 여사의 휴대폰 번호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방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선풍기 소리마저 선명하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이동진 경감은 피가 끓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짧은 메시지는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이 사건의 맥락에서는 어두운 장막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증거를 확보했다. 지시가 있었고 공모가 있었다. 김민준은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 주범이다. 이동진 경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이동진 경감은 김민준을 다시 경찰서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친절한 미소도 따뜻한 인사도 없었습니다.
그는 2명의 경찰관이 뒤에 서 있는 취조 의자에 앉도록 안내받았습니다. 이동진 경감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김민준 씨, 우리가 당신의 휴대폰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GPS 기록에 따르면 6월 14일 아침 당신은 서울이 아니라 이 과수원에 있었습니다. 김민준은 순간 놀란 듯했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스템이 잘못 읽었을 수도 있죠, 경감님. 신호는 종종 튀기도 하잖아요.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이동진 경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원된 메시지 내용이 담긴 복사 용지 한 장을 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이 어머니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만 해. 이것도 시스템 오류라고 생각합니까? 김민준의 얼굴에서 평온함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관자놀이에 땀이 맺혔습니다. 그는 작게 웃으려 했지만 목소리는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그냥 평범한 위로였습니다. 경감님, 어머니가 빚 때문에 불안해하셔서 안심시켜드린 것뿐입니다. 자, 노동자들의 죽음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동진 경감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김민준 씨, 25명의 목숨이 사라졌습니다. 말장난 뒤에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우리에겐 증거가 있고 사건 며칠 전에 당신이 숙소에 오는 것을 본 증인도 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습니다. 방은 조용했습니다. 벽시계의 단조로운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김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손은 무릎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변명거리를 찾으려 불안하게 움직였지만 빠져나갈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편 마을의 소문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김민준의 연루설이 퍼져나갔습니다. 동네 가게에서 사람들은 이제 그의 이름을 노골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아니면 누구겠어? 늙은 노파가 혼자서 독극물을 살 용기가 어디 있겠어? 평화롭던 마을은 이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아이들은 과수원 근처에서 노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일부 희생자 가족들은 법의 정의를 세우지 않으면 복수하겠다고 맹세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동진 경감은 사건을 종결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대중, 언론, 심지어 도청의 압박이 계속해서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김민준의 입에서 자백이 나올 때까지 압박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긴 신문 끝에 이동진 경감은 지친 얼굴로 취조실을 나섰습니다. 그는 부하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대질신문을 진행한다. 김영희 여사와 김민준을 함께 마주 앉힐 것이다. 진실이 강제로 드러날 때 누가 먼저 무너지는지 보고 싶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진실이 아주 가까이 와 있으며 곧 김민준의 평온한 가면이 산산조각 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날 아침 천안 서부경찰서 취조실은 평소보다 더 신중하게 준비되었습니다. 긴 나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의자 2개가 방 중앙에 놓였습니다. 한쪽에는 김영희 여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잠 못 이루는 긴 밤들로 인해 얼굴은 더욱 수척해졌고 눈은 퀭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김민준이 굳은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불안감을 숨기려는 듯 두 손을 서로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동진 경감이 취조실로 들어섰습니다. 기록을 담당하는 2명의 형사가 뒤를 따랐습니다. 그는 잠시 서서 둘을 똑같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분에게서 진실을 듣고 싶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여지는 없습니다. 모든 증거는 확보되었습니다. 이제 자백할 것인지 아니면 법정에서 대중 앞에 모든 것이 공개되기를 기다릴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두 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방은 순간 고요해졌습니다. 김영희 여사의 가쁜 숨소리와 벽시계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이동진 경감은 차분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님, 그날 아침 요리사가 시장에 갔을 때 숙소 주방에 들어가신 것이 맞습니까? 김영희 여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얼굴이 떨리고 손은 옷자락을 쥐어짰습니다. 저는 그저 쌀이 충분한지 확인하러 갔을 뿐입니다. 그게 제 버릇이라서요. 그녀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동진 경감은 대꾸하지 않고 김민준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김민준 씨, 당신의 휴대폰 GPS 기록에 따르면 6월 14일 오전 7시부터 9시 사이에 당신은 이 과수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당신의 지시대로 무언가를 하라는 메시지도 보냈죠.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김민준은 고개를 들어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건 시스템 오류입니다, 경감님. 메시지는 그저 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었고요. 독극물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관자놀이에는 이미 땀이 흥건했습니다. 이동진 경감은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 중앙으로 밀었습니다. 그는 희생자들의 사진, 연구소 결과, 그리고 메시지 기록이 담긴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증거는 반박할 수 없습니다. 질문은 간단합니다.
누가 밥에 카보퓨란을 부었습니까? 당신입니까? 김민준 씨? 아니면 당신의 어머니입니까? 김영희 여사가 갑자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심하게 들썩였습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눈물이 마침내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제가 주방에 들어가서 그 액체를 밥에 부었습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우리 아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방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김민주는 재빨리 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혼자 모든 걸 짊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이동진 경감은 그 변화를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 균열이 나타났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부드럽지만 압박하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많은 것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독극물 카보퓨란은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김영희 여사는 침묵했습니다. 눈물은 계속 흘렀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동진 경감은 김민준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당신이 샀지? 그렇지? 당신이 그 독극물을 과수원으로 가져와서 어머니에게 섞으라고 시켰지. 안 그런가? 김민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억제하려 애썼지만 눈물 가득한 어머니의 시선에 그의 방어선은 흔들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네, 제가 샀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그렇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그 사채업자가 과수원을 빼앗고 우리를 망가뜨렸을 겁니다. 제가 그러고 싶었겠습니까? 김민준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영희 여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더 크게 울었습니다. 이동진 경감은 잠시 눈을 감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백이 나왔음을 알았습니다. 무거운 목소리로 이동진 경감이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 25명의 목숨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신은 빚을 덮기 위해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말하는 가족을 구하는 방법입니까? 김민준은 침묵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지고 텅 빈 얼굴로 테이블을 응시했습니다. 김영희 여사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반복하며 계속 흐느꼈습니다. 형사들은 나오는 모든 말을 기록했습니다. 법적으로 그것은 중요한 자백이었습니다. 이동진 경감에게는 쓰라린 순간이었습니다. 진실은 마침내 드러났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가슴 아팠습니다. 대질 신문이 끝난 후 김영희 여사와 김민준은 각각 다른 유치장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밖에서는 그들의 자백 소식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오랫동안 불안에 떨던 마을은 이제 섬뜩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어떤 주민들은 분노했고 다른 이들은 어머니와 아들이 어떻게 그토록 끔찍한 살인을 계획할 수 있었는지 믿지 못하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동진 경감은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작은 수첩에 마지막 기록을 응시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한 손은 독을 부었고 다른 한 손은 모든 것을 설계했다. 빚, 압박, 그리고 공포가 낳은 비극. 25명의 목숨이 사라졌다. 쓰라린 진실이 마침내 드러났다. 그는 천천히 수첩을 덮고 어두운 청산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보슬비가 내려 텅 빈 거리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의 여정이 아직 길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알았습니다. 재판, 기소, 그리고 희생자 가족들의 절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과수원의 비극 뒤에 숨어있던 범인은 더 이상 희미한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 아들과 그의 어머니의 실체였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수사는 더욱 상세한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취조실에서의 자백 이후 경찰은 그 치명적인 독극물이 어떻게 노동자들의 식탁에 오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그려야 했습니다. 이 사건이 법정으로 넘어갔을 때 어떠한 허점도 남기지 않기 위해 모든 세부 사항과 이야기 조각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동진 경감은 팀과 함께 대규모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과수원 지도, 증인 명단, 그리고 재무거래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구두 자백을 확보했다. 이동진 경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누가, 언제, 누구에게서 독극물을 샀는지, 어떻게 밀반입했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밥에 섞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해. 수사는 구매 경로 추적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카보퓨란은 금지된 독극물이라 시장에서 자유롭게 판매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역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의 경계 지역에 여전히 이를 거래하는 암시장 네트워크가 있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김민준의 이동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고속도로 카메라 기록과 주유 거래 내역을 통해 비극이 일어나기 2주 전 김민준이 경계 지역의 한 작은 도시로 짧은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지역의 비료 판매상인 한 증인은 마침내 김민준이 불법 농약 유통업자로 알려진 한 남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는 두려움 때문에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김민준이 금지 물품이 거래되는 시간과 장소에 있었다는 충분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취조실에서 이 증거들이 제시되자 김민준은 마침내 무거운 목소리로 자백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네, 제가 카보퓨란을 샀습니다. 경계 지역으로 가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현금으로 지불했죠. 그가 그걸 어떻게 구했는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았던 건 그 독극물이 흔적 없이 노동자들을 빨리 죽게 할 수 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사채업자가 우리를 파멸시키기 전에 빚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여보의자에 앉아있던 김영희 여사는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민준아, 난 무서웠어. 하지만 그는 계속 강요했어요. 노동자들이 계속 임금을 요구하면 내 빚의 비밀이 드러나고 이 과수원을 잃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이동진 경감은 둘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는 그들이 겪은 고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내린 결정이 수십 명의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켰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잔혹한 계획의 재구성이 시작되었습니다. 비극이 있기 전날 밤 김민준은 조용히 과수원에 있는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거실의 희미한 등불 아래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영희 여사는 불안해했고 그녀의 손은 찻잔을 쥔 채 떨렸습니다. 반면 김민준은 압박감으로 붉어진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김민준이 그때 말했습니다. 그들이 죽으면 더 이상 임금을 요구할 사람도 없고 우리 빚을 폭로할 사람도 없어요. 땅 일부를 팔아서 사채업자 빚을 갚고 다시 조용히 살 수 있어요. 민준아, 그들은 사람이야. 우리를 위해 일해온 사람들이라고. 김영희 여사가 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망해요. 과수원은 압류되고 가문의 명예는 더럽혀질 거예요. 동네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거라고요. 어머니, 그렇게 되길 바라세요? 김민준이 다그쳤습니다. 그날 밤 조용한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결국 김영희 여사는 무너졌습니다. 찢어지는 마음으로 그녀는 아들의 손에서 독극물이 담긴 작은 병을 받았습니다. 사건 당일이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김민준은 잠시 과수원에 나타나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는 노동자들이 고무나무를 베며 서로 농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죽음이 그들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였습니다. 오전 10시경 숙소 요리사였던 박수진 씨가 시장에 가자 김민준은 어머니에게 짧은 신호를 보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김영희 여사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손은 작은 병을 쥔 채 떨렸습니다. 그녀는 뚜껑을 열고 이미 다 된 밥이 담긴 솥에 액체를 섞었습니다. 마음은 비명을 질렀지만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마치 방금 자신이 한 일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듯 했습니다. 몇 분 후 김민준은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차를 몰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는 몇 시간 안에 노동자 숙소가 지옥으로 변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재구성이 경찰 회의실에서 발표되었을 때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아무도 투명한 액체를 밥에 붓는 그 짧은 결정이 25명의 목숨을 한꺼번에 앗아갈 수 있다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동진 경감은 서류를 덮고 팀 전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완전한 그림이 완성됐다. 김민준이 독극물을 샀고 김영희 여사가 섞었다. 둘은 공모했다. 이거는 계획살인이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은 없다. 공식적인 수사 결과에 대한 소식은 즉시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주민들은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과수원 앞에서 정의를 요구하며 소리쳤고 다른 이들은 이제 이름만 남게 된 아들이나 남편을 생각하며 그저 흐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 평화롭게 살던 마을은 이제 비극의 어두운 그림자에 휩싸였습니다. 유치장에서 김영희 여사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젖은 손수건을 쥐고 있었습니다. 다른 간방에서 김민준은 불안하게 서성거렸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었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난 그저 가족을 구하고 싶었을 뿐이야. 근데 왜 모든 게 이렇게 된 거지? 그는 반복해서 중얼거렸습니다. 감시실에서 이를 지켜보던 이동진 경감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에게 이 사건은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이것은 공포, 빚, 그리고 절망이 어떻게
인간을 동족에게 괴물로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청산 과수원 비극이 일어난 지 한 달 후 마을은 여전히 슬픔의 안개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의 집에는 모서리에 검은 리본이 달린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마을 구석구석에서는 여전히 아들을 잃은 어머니들의 흐느낌이나 더 이상 안아줄 아버지가 없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 끔찍했던 날에 멈춘 듯했습니다. 강가의 소박한 목조 주택에서 리나라는 젊은 여인이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서구는 숙소에서 발견된 희생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매일 밤 리나는 마치 남편이 일당을 들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듯 텅 빈 눈으로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새 집을 짓겠다고 약속했는데 돌아온 건 관 속의 차가운 몸뿐이었어요. 그녀는 이웃에게 희미하게 말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많은 집에서 들려왔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잃고 아내는 남편을 잃고 아이는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25가족이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그 슬픔은 들끓는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숨이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처럼 취급당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한편 경찰과 검찰은 사건 파일을 법정으로 가져가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디지털 증거, 법의학 결과, 용의자 자백 등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동진 경감은 이 사건이 평범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중의 압력은 엄청났습니다. 전국 언론은 이 사건을 노동자 학살 비극이라 부르며 장문의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온 기자들은 당국의 대응을 조명하며 답을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선량하기로 소문난 가족이 대량 살인범으로 변할 수 있었는가? 마을 회관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수십 명의 주민이 모였습니다. 그중 일부는 말하는 동안 눈물을 흘리는 희생자 가족들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내 아들은 정당한 권리인 임금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원합니다. 법이 가장 무거운 벌을 내리기 전까지는 편히 눈을 감을 수 없습니다. 군중 속에서 동의하는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앞에 앉아있던 이장은 그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 역시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동진 경감은 정복을 입고 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주민들 앞에 서서 상처로 가득한 얼굴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반드시 법정에 세워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법이 떠나간 이 15명의 영혼을 위해 말할 것입니다. 주민들은 희망과 의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자주 약속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동진 경감의 단호한 태도는 폭발 직전의 분노를 조금이나마 가라앉혔습니다. 한편 구치소에서 김민주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는 잠을 못 자 충혈된 눈으로 서성거렸습니다. 경찰서 밖에서 들려오는 주민들의 외침을 들을 때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이 날 죽이려고 해. 그는 중얼거렸다. 내가 여기 있는 걸 알면 난 끝장이야. 다른 감방의 김영희 여사는 더 차분했습니다. 몸은 점점 쇠약해졌지만 그녀는 종종 멍하니 앉아 손에 작은 묵주를 쥔 채 희미한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울고 때로는 그저 텅 빈 시선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난 그저 내 아들을 돕고 싶었을 뿐인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많은 자식들을 죽이고 말았구나. 어느 날 밤 그녀는 교도관에게 속삭였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재판 준비는 더욱 무르익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 모두에게 계획 살인 혐의를 적용하여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범인 김민준에게는 사형, 실행범인 김영희 여사에게는 무기징역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즉시 언론에 보도되었고 마을은 다시 한번 들끓었습니다. 일부 희생자 가족들은 안도했지만 다른 일부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둘 다 사형시켜야 해요. 두 아들을 동시에 잃은 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잔인한데 살아있을 가치가 있나요? 고요한 밤 이동진 경감은 사무실에 홀로 앉아 서류 더미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그의 임무는 법이 집행되도록 하는 것뿐이었지만 인간으로서 연민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쪽에는 25가족이 무너져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절망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진 늙은 어머니와 그녀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비극은 단지 법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빚, 수치심, 그리고 자존심에 억눌렸을 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이동진 경감은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에 대한 정당화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재판이 다가오면서 마을의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요구한다고 적힌 현수막이 마을 입구에 걸렸습니다. 경찰차가 지나갈 때마다 주민들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쳐다보며 모여들었습니다.
기자들이 뉴스를 찾아 서성거리면서 평소 조용했던 마을은 마치 전국적인 무대가 된 듯했습니다. 그날 경찰이 김민준과 김영희 여사를 지방 법원으로 이송할 때 거리는 군중으로 가득 찼습니다. 분노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용의자들의 얼굴을 보고 울었습니다. 저들이다, 저들이 살인자다 한 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은 군중이 돌파하지 못하도록 바리케이드를 쳐야 했습니다. 호송차 안에서 김민준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김영희 여사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낡은 옷을 적셨습니다. 그들은 법원 문이 열리는 순간 그들 가족의 모든 비밀이 대중 앞에 벌거벗겨질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동진 경감은 법원 건물 문 앞에 서서 호송 과정을 감독했습니다. 그는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찬 무거운 공기를 느끼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정의를 향한 긴 여정이 시작된다. 그는 중얼거렸다. 진실이 상처받은 마음을 진정시킬 만큼 충분히 강하기를 바란다. 재판 당일이 마침내 다가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지방 법원 마당은 수백 명의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마을 주민, 희생자 가족, 활동가, 그리고 여러 도시에서 온 기자들이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7월의 더운 공기도 그들의 열정을 꺾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건의 재판 과정을 직접 보고 싶어 했습니다. 경찰은 입구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삼엄한 경비를 섰습니다. 호송차가 건물 앞에 멈추자 군중은 앞으로 밀려들었고 외침과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살인자, 너희가 우리 아들을 데려갔어. 그 목소리들은 귀를 찔렀고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김민준이 먼저 내렸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시선은 바닥을 향했으며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경찰관들에 의해 빠른 걸음으로 이끌렸습니다. 김영희 여사가 뒤따랐습니다. 몸은 쇠약했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주름진 뺨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군중 속의 몇몇 어머니들은 그 늙은 여성의 모습을 보고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녀의 얼굴은 이제 선량함의 상징이 아니라 가장 큰 배신이었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방은 만원이어서 방청석은 빈자리 하나 없이 꽉 찼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뒤에 서서 벽에 기대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는 방 한쪽에 줄지어 있었고 이따금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3번 두드렸습니다. 25명 과수원 노동자에 대한 계획 살인 사건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재판은 공개로 진행됩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소란스럽던 방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검사가 일어서서 공소 사실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렁찬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각 단어는 피고인들의 가슴을 내리치는 망치처럼 들렸습니다. 2022년 6월 14일 피고인 소유의 과수원 노동자 숙소에서 25명의 노동자가 음식에 섞인 카보퓨란 중독으로 사망하였습니다. 피고인 김민준은 해당 독극물을 불법적으로 구매하였고 피고인 김영희는 의식적으로 이를 밥솥에 넣었습니다. 두 피고인의 행위는 빚을 은폐하고 노동자들의 임금 지급을 거부하기 위해 생명을 앗아가려는 의도였습니다. 희생자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참석한 가족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부는 흐느꼈습니다. 방은 흐느낌으로 가득 찼습니다. 재판장은 분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여러 번 망치를 두드려야 했습니다. 검사는 이어서 증거물을 제시했습니다. 남은 독극물이 담긴 작은 병, 희생자들의 위에서 카보퓨란이 검출되었다는 법의학 보고서, 김민준의 경계지역 이동을 증명하는 GPS 기록, 그리고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문자 메시지 4본. 메시지가 대형 화면에 표시되자 법정은 술렁였습니다.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엄마, 그냥 해. 이게 끝나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망설이지 마. 몇몇 사람들이 분노에 차 소리쳤습니다. 한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민준을 가리키며 울음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 문자 메시지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경찰이 즉시 그를 진정시키고 다시 자리에 앉혔습니다. 김민준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잿빛이었습니다. 한편 김영희 여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흐느낌으로 들썩였습니다. 검사가 끝나자 희생자 가족에게 증언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김아미나라는 중년 여성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에는 세상을 떠난 아들의 사진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돈을 벌기 위해 이 과수원에 왔습니다. 아내와 아이를 위해 집을 짓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돌아온 것은 시신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목숨이 그렇게 값싼가요? 그녀의 울음이 판사 앞에서 터져 나왔고 방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흐느꼈습니다. 이어서 삼촌과 함께 온 12살 소년이 증언했습니다. 그는 희생자 중 한 명의 아들이었습니다. 희미한 목소리로 그는 말했습니다.
아빠는 항상 조금만 참으면 더 좋은 학교에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아빠는 없어요. 그냥 묻고 싶어요. 왜 우리 아빠가 밥 때문에 죽어야 했나요? 법정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재판장마저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고석에서 김민주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얼굴은 억압된 감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김영희 여사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희생자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크게 울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희생자 가족들은 상처 가득한 눈으로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대답은 없었고 오직 찌르는 듯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검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공소 사실 낭독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피고인 김민준에게 사형을, 피고인 김영희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정의를 위해 25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빼앗긴 생명의 권리를 위해. 법정은 술렁였습니다. 박수를 치는 사람, 동의하며 소리치는 사람, 그리고 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다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재판장은 피고인 측 변호인에게 변론 준비 시간을 주기 위해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재판은 피고인 측의 변론으로 다음 주에 속개될 것입니다. 망치가 3번 두드려졌습니다. 재판이 끝나자 주민들은 여전히 건물 밖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피고인들의 얼굴을 다시 보고 싶어 기다렸습니다. 김민준과 김영희 여사가 호송차로 이송될 때 외침이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사형, 사형. 차 안에서 김영희 여사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기절했습니다. 김민준은 굳은 채로 텅 빈 시선으로 앞을 응시했습니다. 더 이상 단호함이나 저항은 없었습니다. 오직 공포와 후회가 뒤섞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재판을 지켜본 이동진 경감은 건물 밖에 서서 붉게 물들기 시작하는 저녁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정의를 향한 길이 아직 멀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날 그는 중요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진실을 요구하며 하나가 된 국민의 목소리였습니다. 공소사실 낭독 일주일 후 법정은 다시 만원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지방법원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마을 주민, 희생자 가족,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온 활동가들까지 몰려들었습니다. 모두가 피고인 측이 어떻게 자신을 변호할지 듣고 싶어 했습니다. 법정에서 김민주는 지난주보다 더 차분해 보였습니다. 그는 구겨진 흰 셔츠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었지만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김영희 여사는 그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몸은 더욱 마른 것처럼 보였고 눈은 퀭했으며 손은 계속해서 묵주를 쥐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망치 소리와 함께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피고인 측의 변론입니다. 변호인께서는 변론을 시작해 주십시오. 40대 남성 변호인이 자신감 있게 일어섰습니다. 그는 손에 든 두꺼운 파일을 열고 설득력 있는 어조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특히 희생자 가족 여러분, 이 비극이 매우 슬픈 사건이라는 점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25명의 생명이 사라졌고 남겨진 상처는 결코 아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괴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빚, 경제적 압박, 그리고 절망감에 갇힌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방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일부 희생자 가족들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자식의 목숨이 변명이 될 순 없어. 재판장은 즉시 망치를 두드리며 질서를 요구했습니다. 변호인은 계속했습니다. 김민주는 그저 사채업자의 위협으로부터 어머니를 구하고 싶었던 아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는 엄청난 압박감 때문에 이성을 잃었습니다. 한편 김영희 여사는 그 독극물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나이든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아들의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당시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고령의 어머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과연 타당합니까? 그 발언은 법정을 더욱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한 희생자 아버지가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들이 압박을 받았다면 왜 우리 자식들이 죽어야 했소? 우리도 가난하게 살지만 사람을 죽이지는 않소. 경찰이 즉시 그를 다시 자리로 끌어당겼습니다. 방 곳곳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판장은 변호인을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도발적인 발언 없이 계속하십시오. 변호인은 이어서 몇 가지 서류, 즉 채무증명서, 사채업자의 경고장, 심지어 김민준이 채권 추심원들에게 자주 협박당하는 것을 보았다는 이웃의 증언까지 낭독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희생자들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라 붕괴된 심리 상태 때문에 행동했음을 보여줍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빚은 25명의 목숨을 앗아갈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빚을 지고 살지만 생계를 위해 일하는 노동자들의 점심에 독을 탈 만큼 잔인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행위는 단순히 통제력을 잃은 것이 아니라 명백한 계획 살인입니다. 김민준이 말할 차례가 되자 그는 굳은 얼굴로 일어섰습니다. 제가 독극물을 산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죽일 의도는 결코 없었습니다. 저는 단지 그들이 겁을 먹고 떠나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그들이 어머니에게 임금 문제로 계속 압력을 가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독을 조금 넣으면 그들이 아파서 일을 그만둘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죽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말에 방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검사가 즉시 말을 끊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법의학 결과는 독극물의 양이 매우 많았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수십 명을 죽이기에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계산된 행동입니다. 김민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들은 빚에 쫓기는 기분이 어떤지 모릅니다. 당신들은 자기 어머니가 집에서 쫓겨날 위협을 받는 것을 보는 기분이 어떤지 모릅니다. 저는 단지 제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소란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재판장은 여러 번 망치를 두드렸지만 분위기는 통제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갑자기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영희 여사가 떨리는 몸으로 일어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방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녀는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그 밥솥에 독을 부었습니다.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제 아들을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생각이 없었습니다. 매일 밤 협박 소리를 들었습니다. 땅을 잃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제 아들이 나쁜 사람들에게 끌려갈까 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 노동자들이 떠나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가 그들을 무덤으로 보냈습니다. 그녀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일부 희생자 가족들은 마음속에 여전히 상처가 가득했지만 함께 울었습니다. 김민준은 놀라서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건 제 잘못이지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방의 침묵 속에 묻혔습니다. 재판장은 깊은 생각에 잠긴 눈으로 김영희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자백의 결과를 인지하고 있습니까? 김영희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압니다. 제가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을 사형에 처하지는 말아주세요. 그 아이도 잘못했지만 모든 것이 저를 보호하려다 벌어진 일입니다. 만약 가장 무거운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저입니다. 법정의 분위기는 다시 한번 깨졌습니다. 우는 사람도 있었고 분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검사는 모든 말을 기록했고 피고인 측 변호인은 할 말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재판장은 마침내 김영희 여사의 자백이 판결에 고려될 것이라고 선언하며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망치가 3번 두드려지고 재판은 끝났습니다. 건물 밖에서는 군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영희 여사의 자백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가 대중의 의견을 더욱 분열시켰습니다. 그 늙은 어머니에게 동정하는 사람도 있었고 단지 아들을 보호하려는 행동이라며 더욱 증오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방청석에 앉아있던 이동진 경감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범죄 뒤에는 항상 약하고 연약하며 절망적인 인간의 얼굴이 있다. 하지만 법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떠나간 25명의 영혼을 위해 누가 말해주겠는가? 마지막 재판일이 다가왔습니다. 새벽부터 지방 법원 마당은 주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무장 경찰이 곳곳에 배치되었고 언론사 차량들이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모두가 오늘이 역사적인 날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대량 살인 사건의 판결이 내려지는 날이었습니다. 법정 안의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되었습니다. 속삭임 하나 없이 의자 끄는 소리와 무거운 한숨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재판장은 2명의 배석 판사와 함께 진지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망치가 울리며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김민준과 김영희에 대한 마지막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검찰, 변호인 측의 최종 변론 그리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것입니다. 이후 재판부는 판결을 위해 합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모든 이의 귀를 찔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결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님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독극물 카보피라는 김민준에 의해 불법적으로 구매되었고 이후 김영희에 의해 완전한 인식하에 밥에 섞였습니다. 법의학 결과는 독극물의 양이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인을 목적으로 한 충분한 양이었음을 증명합니다.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문자 메시지는 계획이 있었음을 입증합니다. 25명의 생명을 앗아간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빚은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지만 생명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존 구형대로 피고인 김민준에게 사형 피고인 김영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방은 술렁였고 희생자 가족들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 어머니는 아들의 사진을 끌어안고 희미하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정의가 정말로 실현되기를. 변호인 측이 나섰습니다. 그는 긴 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앞서 제시된 사실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은 단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기도 함을 상기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김민준은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라 압박감 때문에 행동했습니다. 그가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젊고 교화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형은 고통을 더할 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한편 평생을 이웃을 돕는 사람으로 알려졌던 고령의 여성 김영희 여사. 그녀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무기징역은 그녀의 연약한 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형벌입니다. 정의가 약자에게만 날카롭지 않고 자비로 가득하기를 바라며 선처를 호소합니다. 일부는 비웃고 일부는 분노에 차 소리쳤습니다. 재판장은 즉시 망치를 두드려 분위기를 진정시켰습니다. 김민준이 최후 진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일어서서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살인자가 아닙니다. 저는 단지 어머니를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후회합니다, 정말로. 매일 밤 죽은 그들의 얼굴이 제 잠을 괴롭힙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 땅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잃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제발 사형만은 면하게 해주십시오. 감옥에서 제 삶으로 죗값을 치를 기회를 주십시오. 김영희 여사도 일어섰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독을 부은 것은 저입니다. 제 아들은 단지 저를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제가 가장 무거운 벌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저에게는 유일한 자식입니다. 방에서는 다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희생자 가족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어떤 변명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상처는 너무나 깊었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측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검사는 중형을,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후회를 표명했습니다. 이제 재판부의 임무는 모든 사실과 목소리 그리고 증거를 심리하는 것입니다. 판결은 합의 후 다음 재판에서 선고될 것입니다. 재판이 연기되고 망치가 3번 두드려졌습니다. 방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정의가 선포될 시간이 거의 다가왔다는 안도감에 우는 사람도 있었고 여전히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며 분노에 차소리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건물 밖 하늘은 마치 무거운 분위기를 반영하듯 흐렸습니다. 기자들은 즉시 기사를 송고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주민들은 모여서 서로 토론했습니다. 사형이 마땅하다는 사람도 있었고 무기징역이면 충분하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호송차 안에서 김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날 죽일까? 그는 속삭였습니다. 김영희 여사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어.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함께 마주하자. 하지만 판사님께서 자비로운 마음을 갖기를 기도하자. 김민준은 그저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진정으로 두려워 보였습니다. 법원 마당에 서 있던 이동진 경감은 호송차가 떠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법은 말할 것이다. 하지만 이 상처는 누가 치유할 수 있을까? 어떤 판결도 그 25명의 생명을 되돌릴 수는 없다. 저녁 하늘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모두가 다음 재판이 김민준과 김영희 여사의 운명이 결정되고 청산 과수원의 어두운 역사가 마침내 끝나는 정점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지방법원은 삼엄한 경비가 펼쳐졌습니다. 무장경찰이 곳곳에 서 있었고 언론사 차량들이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모두가 오늘 이 역사적인 날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25명의 목숨을 앗아간 과수원 비극 사건의 최종 판결이 선고되는 날이었습니다. 법정은 만원이었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사랑하는 이의 사진을 끌어안았고 어떤 이는 기도하며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피구석에 김민준은 잿빛 얼굴로 앉아 있었고 김영희 여사는 눈이 부었지만 더 차분해 보였습니다. 재판장의 망치 소리가 울려 퍼지자 방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 김민준과 김영희에 대한 판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은 단호한 목소리로 사건의 경위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25구의 시신 발견부터 법의학 결과, 카보퓨란 독극물 증거,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문자 메시지,
그리고 충격적인 자백에 이르기까지 재판 과정을 되짚었습니다. 재판부는 심리한 결과 재판장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25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음을 인정한다. 이 범행은 독극물 구매, 보관, 그리고 피해자들의 음식에 혼입하는 등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졌다. 형을 감경할 만한 어떠한 긴급한 상황도 입증되지 않았다. 일부 희생자 가족들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재판장은 계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빚의 압박과 공포라는 이유가 살인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만 피고인들처럼 잔인한 길을 택하지는 않는다. 이 행위는 단지 생명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다. 재판장은 잠시 멈춰 김민준과 김영희 여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표명한 사죄와 후회를 고려하였다. 그러나 그 후회는 생명이 사라진 뒤에 온 것이다. 생명은 되돌릴 수 없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하나, 피고인 김민준을 계획 살인죄로 유죄를 인정한다. 둘, 피고인 김민준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셋, 피고인 김영희를 계획 살인 공모죄로 유죄를 인정한다. 넷, 피고인 김영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방 전체가 즉시 술렁였습니다. 어떤 이는 알라후 아크바르를 외쳤고 어떤 이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으며 다른 이들은 텅 빈 얼굴로 침묵했습니다. 김민준은 의자에 쓰러졌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안 돼. 죽고 싶지 않아. 그는 희미하게 속삭였습니다. 경찰이 즉시 그가 쓰러지지 않도록 부축했습니다. 그럼도 김영희 여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녀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 아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를 용서해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비통하게 들렸습니다. 희생자 가족석에서는 일부 사람들이 정의가 마침내 실현되었다는 생각에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그토록 무거운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식들이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은 무거운 목소리로 재판을 마쳤습니다. 이 판결은 정의를 세우기 위해 내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어떠한 선고도 희생자 가족들의 슬픔을 지울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이 사건이 탐욕과 절망이 파멸만을 가져온다는 교훈이 되기를 바란다. 망치가 3번 두드려지며 재판이 끝났음을 알렸습니다. 건물 밖에서 기자들은 즉시 판결을 보도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마당에서 기다리던 주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만족하는 사람도 있었고 감동하는 사람도 있었으며 여전히 분노에 휩싸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김민준은 영혼을 잃은 듯 텅 빈 얼굴로 호송차로 이송되었습니다. 김영희 여사는 비틀거리며 걸었고 계속해서 울며 희미하게 기도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그들의 발걸음을 따랐고 군중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동진 경감은 멀리 뒤에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의는 세워졌다. 그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 사회의 상처는 언제쯤 치유될 수 있을까? 희생자들의 집에는 판결 소식이 즉시 전해졌습니다. 한노모는 대나무집 마루에 앉아 아들의 사진을 든 채 속삭였습니다. 아들아, 정의가 왔다. 그곳에서 편히 쉬렴. 다른 한편 한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아빠 집에 올 수 있어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판결은 무거운 형을 내렸지만 동시에 질문을 남겼습니다. 과연 정의는 실현된 것인가? 아니면 고통의 순환에 새로운 장을 더했을 뿐인가? 그날 역사는 기록되었습니다. 청산 과수원 비극의 선고 재판은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상처와 눈물, 그리고 결코 완전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뿐이었습니다.